중국 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0.2% 상승에 그쳐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3%와는 큰 격차가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물가 안정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소비 심리 위축을 반영한다. 이것은 다시 임금 성장의 정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소비 위축을 가속한다. 게다가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인 경쟁이 격화되며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지급 준비율 완화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었지만 가계와 기업 모두 지출을 늘리는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경우다. 전문가들은 물가 하락이 고착되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기관인 모건 스탠리는 2025년 7월 23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과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GDP가 9분기 동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위험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다. 1. 디플레이션과 부채의 늪. 디플레이션, 즉 통화 수축은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보다도 경제에 더 치명적이다. 디플레이션은 결국 기업을 파산시키고 노동자를 실업으로 내몬다. 부채를 양산하여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은 자본주의 국가 최대의 경제위기였다. 그 핵심은 부채이다. 2025년 현재 중국의 국가, 기업, 가계 부채는 GDP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 말 중국 정부의 총 부채는 92.6조 위안이며 부채율은 68.7%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자면 90% 이내이므로 아직 여유는 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방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중앙의 재정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므로 부채도 관리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토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디플레이션은 지방 정부의 위기에 조금씩 휘발유를 붓고 있는 셈이다. 디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 지방 정부는 점점 더 사회 보장에 치중할 것이고 하루 이틀 돈을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는 더욱 늘어갈 것이다. 가계부채도 위기의 한 축이다. 2024년 5월 기준 중국의 부채의 인구는 약 8억 명이다. 1인당 평균 부채는 약 14.3만 위안이다. 2억 4천만 명이 돈을 빌려 돈을 갚는 무한 대출에 빠져 있다. 전체 채무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채무자의 80% 이상이 80%후, 즉 8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 90%후, 즉 9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이다. 흔히들 말하는 MZ세대이다. 90%후의 80%가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의 실업률보다 높다. 빚을 갚을 돈을 벌 수도 없다는 얘기이다. MZ세대의 소비를 그들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한 과소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90%가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월급의 50에서 70%가 집이나 차 값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과소비가 당연키나 할까? 지방정부의 부채와 그와 맞물려 있는 부동산 기업의 파산은 관련 업종까지 그 영향이 확산되었고 건설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주민소득도 감소했고 그들의 소비력도 약화되었다. 당연히 빚은 갚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출이 중단된 주택만 1,000만 채 이상이며 법원 경매로 나온 주택만 해도 500만 채가 넘는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건만 그래서 집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건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2.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은 한 세트.
경제는 수치보다 기대치가 중요하다.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면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다. 사회적 불만은 체제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지치고 화가 난 사람들은 더 빠르고 강력한 해법을 원한다. 그래서 반체제 정당이나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가 늘어난다. 미국 러커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로베르토 장은 경제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1998년 인도네시아와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진다.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환율은 폭등하고 실업은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했다. 그야말로 경제위기였다. 경제위기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가했다.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진압군이 발포를 하면서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하르토 정권은 32년 동안의 장기 집권을 끝마치고 쫓겨났다. 2001년 아르헨티나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중은 화가 났다. 12월 전국적인 항해 시위가 발생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페르난도 데 라 루아는 헬리콥터로 관저에서 탈출해야 했다. 물론 경제위기만으로 정치적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의 사회 구조의 취약성, 제도적 문제 등 여러 체제 위기가 경제위기로 불붙여진 결과이다. 얼마 전 유명 경제학자인 헬릭 제버그가 미국의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고 1930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기의 폭락이라고 묘사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진짜 대공황이 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경고일 것이다. 이 위기는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손본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위기를 직감하고 전 세계에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중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정치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회적 불만이 늘고 있는 것이다. 3.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전략을 담고 있는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이다. 이것을 보면 중국의 해법이 보인다.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 기술 혁신, 내수 확대, 질적 성장, 녹색 성장, 디지털 경제, 공동 부유이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과 함께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자주화를 추구해왔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녹색 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공동 부유를 통해 민생을 살피고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했다. 2025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발전 계획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발전과 안보의 통일이다. 기본 기조는 제14차 5개년 계획과 같다. 그러나 질적 성장과 체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성장을 유도하면서 소비, 소득, 복지 수준을 올려 사회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회 불안정의 요소를 모두 잠재울 수 없다. 그래서 경제, 기술, 금융, 부동산, 부채 모두 안보 프레임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안보의 문제이다.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경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및 사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